안녕하세요. 취향저격 널싱 아카데미 간호건사 유희선입니다.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진도와 맞춰서 우리 학생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간호 실무, 기본간호학이죠. 기초간호실무, 임상검사 간호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우선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021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뽑은 건데 보시면 임상검사 간호에 보면 2021년도 대부분 한 두세 문제, 두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객단 검사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검사. 그래서 2021년도에는 MRI 검사에 대해서 나왔고, MRI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뭐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요. 요추천자에 관련된 거.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식해야 하는 환자 구분하는 거 나왔고요. 근데 천자는 꼭 나오네요. 그리고 올 초에는요. 상부 위장관, 어퍼 GI, 조영술 관련된 거 나왔고요. 객단 검사 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에 복부 천자 하는 거에서 천자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선 검사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초 간호실무 임상 검사편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서 6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상검사편 우리 책에 있는 챕터 인덱스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일반 검사가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우리가 평소에 썼던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일반 검사 소변, 대변, 객담, 혈액 검사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는 단순 X선, 우리 흉부 엑스레이 결핵 보는 검사죠. 요 폐기종, 폐부종 뭐 그런 거 보는 검사예요. 대부분 엑스레이면 많이 찍어 보셨을 것 같아요. 방사선 검사가 있고요. 그래서 또 CT, MRI, 양전자 단층 검사라고 해서 PET-CT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PET, 펫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천자 검사에는 요추천자, 복부천자, 흉곽천자, 간생검, 골수검사가 있습니다. 이 천자는요, 우리 방사선 검사 이쪽하고 좀 천자는 다른 게 천자 쪽은 전부 다 침습 검사라고 합니다. 직접 찌르게 돼 있어요. 바늘로. 침습적인,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동의서를 받죠. 우리 엑스레이 검사할 때는 동의서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자 검사에는 100%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시행하는 겁니다. 뭐 간략적으로 얘기하면 요추천자는 허리 쪽에서 뇌로 흘러가는 척수액을 뽑는 거고 복부천자는요. 그럼 천자라는 거는 우선 찌르는 거잖아요. 찌른다는 개념은 뭔가를 빼내거나 아니면 뭔가 주입하기 위해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몸에다가 뭔가를 넣거나 빼기 위해서 찌르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복부천자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안 좋아진 간경화 환자, 간암 환자들 복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부족이 심해지면 그 복수를 빼기 위한 천자입니다.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부천자는 배에 있는 복수를 빼기 위한 간경화 환자들의 처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흉곽천자는 그럼 흉곽은 뭐겠어요? 폐 쪽이죠. 폐 쪽, 흉곽 쪽에 대부분 폐죠. 폐 쪽에 흉곽입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그 흉곽에서 공기를 뺀다든가 또는 뭐 고여있는 혈액 또는 어떤 피부전이면 어떤 피부랄 에프전 그래서 뭔가 물이 찼죠. 폐에 물 차는 거 전해질 필요 없는 물이 찼을 때 그걸 빼줘야지 폐가 숨쉬기가 좋거든요. 호흡곤란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폐가 부어있거나 물이 차면 그걸 빼주기 위한 흉곽천자가 있고 간생검은 말 그대로 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간 조직 자체를 떼는 거죠. 골수 검사도 이 골수 뇌수명력 같이 어떤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골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극 검사는요. 전기 패치를 몸에 붙여가지고 그 그래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 심장 쪽에다 붙이는 거고 뇌파는 머리 쪽에 붙이죠. 초음파는 우리 간 초음파 해보셨죠? 복부 초음파. 그래서 분명 그 옆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간의 어떤 장기의 조직을 보는 겁니다. 기타 검사에는 팝스이머요. 자궁 경부암 검사거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방사선 검사 쪽 일반 검사, 방사선 검사 보도록 할게요.
우선 키워드는요. 소변, MRI, 천자, 내시경, 금식 이 5문항 중에 2문제 또는 3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검사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검체 검사 시죠 보면 소변 검사예요. 소변 검사. 검체 검사고요. 최추위에 빨리 검사실로 보내는 게 기본입니다. 지연된다 그러면 냉장고에 보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일반 소변 검사는 첫 소변 배뇨하다가 소변컵 중간에다 30에서 50cc 받아주세요. 그래서 종이컵을 주죠. 생리 중 여자는 소변 검사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신 생리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혈액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소변 배양 검사는요. 이 소변 안에 있는 균을 직접 이렇게 배양이라는 거는 더 키워보는 거예요. 얼마나 증식이 되는지. 그래서 필요시 인공도뇨가 있습니다. 배양 검사는 이런 이 일반 소변 검사보다는 조금 더 무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도뇨라고 해서 단순 도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줄이에요. 그냥 고무줄. 줄을 직접 요도에 넣어가지고 그 방광 안에 있는 남아있는 소변을 직접 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흘러나오게 해가지고 멸균 시험관에 받아가지고 처리하죠. 유치도뇨관은요 소독솜으로 닦고 주사바늘을 사용해서 채취합니다. 유치도뇨관은 소변줄이거든요. 소변줄 우리 소변줄 차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검사 채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직접 채취를 합니다. 가장 편하죠. 24시간 소변검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 환자가 얼마나 많은 방광에서 소변이 생기고 또 배출할 수 있는지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을 비운 정확한 시간을 시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시부터 한다. 7시 전에 소변을 다 보신 상태에서 7시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배뇨를 하도록 합니다. 검사 마지막까지 소변을 보고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4시간이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소변을 방광에서 내보내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소변은 차광 용기에 냉장 보관하고요. 얼음 위에 용기를 놓아 보관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환자 이름 써가지고 큰 병을 준비를 해줘요. 거기다 다 모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전 10시, 7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보호자가 10시에 소변을 버렸어요. 그러면 24시간 소변은 다시 10시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소변 수집 중 흘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집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변 검사는 우리가 많이 보죠. 스툴. 잠열 검사를 많이 합니다. 잠재성 출혈 검사. 그래서 안에 출혈이 있냐 없냐. 그러면 하부 위장관, 12지장, 소장, 대장에서 이 음식물이 내려오면서 출혈이 있는 거와 섞여가지고 내려오니까 이때 대변 검사가 중요하죠. 채취후 운반이 지연될 때 냉장 보관하시고요. 특히 아메바는 그 설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균. 그래서 이 균 검사할 때는요. 이 실온에 보관합니다. 이 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메바 검사라고 나온다 그랬을 때는 실온에 보관하는 설사를 일으키는 장염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냉장 보관하시고 최대한 빨리 맡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실에 있는 냉장고에는 저런 게 많이 있죠. 맛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뭐 이런 검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기생충 검사, 잠재성 출혈 검사, 뚜껑이 있는 체변 용기에 2~3에서 3g 정도 대변을 받고요. 뚜껑을 닫고 마르지 않게 해야 되고 세균수 이진에 점액이 섞여 나올 때는 점액까지 같이 채취합니다. 잠재성 출혈 검사는요. 3일 전부터 빨간색 야채는 안 먹어야 되죠. 철제, 음료, 그리고 철분 또는 육류 식사는 좀 피하고요. 소변, 물, 혈액에 섞이지 않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를 위해 위장관 출혈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위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요. 또 우리 간경 환자들이 간이 굳어지니까 그 식도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좀 잘 막혀요. 간이 활동을 못 해주다 보니. 그래서 정맥 출혈이 많이 난다. 식도. 그래서 그또 문합 부위가 막혀서 식도 정맥류 출혈이 많아요. 그러면 그쪽 위에 상부에서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흘러가지고 치질하고 좀 다른 색깔의 새까만 짜장면색의 대변을 봐요. 그래서 그런 간경 환자들도 많이 대변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짜 새까매요. 나중에 임상 가시면 보시면 정말 신기하고 제가 대변 검사를 받아볼 때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너무 까매가지고 신기할 정도로 새까맸습니다. 그러면 하부, 만약에 치질이라든가 이 아래쪽, 위가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서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빨간색이 나오고요. 저 위에 상부 위장관이라고 그러죠. 아포지 위에. 그래서 위라든가 아까 말한 식도 정민류 이런 데서 피가 터진 경우는 그게 소화액하고 섞여가지고 소화가 되는 바람에 새카만 변이 나와요. 나중에 임상하실 때 한번 보시면 아 신기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객단 검사는요. 뭐 문구에 나온다 그러면 이른 아침 첫 기침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병원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침만 뱉는 게 아니죠. 이 가래를 뱉는 생각하고 목에 걸려있는 가래를 다 뱉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검사는요. 우선 손을 씻고요. 체열하죠. 혈액검사병에 넣을 때는 벽에 흘러내도록. 왜냐면 기포가 생기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벽에 흘리도록 넣는 거고 검사의 종류에 따라 6시간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열량이 모자라면 다시 더 체열을 해야 되고 다른 시험관에 받는다. 전혈구를 체열할 경우 보라색병 EDTA는 항응고제가 들어있는 시험관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섞이도록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섞이도록 이렇게 완전히 흔드는 거 말고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한다. 혈액 가면 우리 성인간호학에서 보실 거예요. 혈관의 모습이고 이 안에 혈액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적혈구입니다. 피를 가장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새빨간 우리 스카치 캔디 딱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백혈구는 이렇게 생겼고 얇게 그리고 혈소판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것이 응집을 해가지고 우리 그물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만약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온다. 그럼 그쪽으로 막 혈소판이 움직여요. 거기서 그물을 쳐요. 그래서 딱지를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피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 적혈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소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 검사를 하면 우선 혈액을 채취하고요. 시험관에 넣습니다. 그럼 이제 임상병리실에 가면 원심분리를 해요. 윙 돌리면 이렇게 구분이 나눠집니다. 구분이 나눠져서 이 안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토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는 거죠. 보시면 혈구, 적혈구 빨간색 있죠. 위에 혈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FP라고 해서 신선 동결 혈장. 우리가 헌혈하시면 예전에 빨간 피를 다 뽑아가더니 전혈이 아니고 이제는 혈장만 따로 뭐 나머지는 돌려주죠. 네,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 혈장만 기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혈장. 혈장의 성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부민, 글로불린, 우리 면역을 담당하고 있죠. 알부민은 혈장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부종이 생기거나 하는 혈액 전해질의 이동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루빈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고요. 황달 관련된 제지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피브리노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혈장이 있고요. 이 안에 세포 성분 중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그래서 백혈구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 아까 이 그림에 보시면 이게 아주 빨간색이었죠. 이게 적혈구. 여기 하얀 게 백혈구. 여긴 다 새까맣게 났지만 여기 밑에 가루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게 혈소판입니다. 백혈구는 대부분 세균을 잡는 데 역할을 하는 거죠. 혈소판은 출혈을 막고요. 적혈구는 피에 산소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이 산소를 가장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맥혈이 아주 빨갛고요. 정맥혈은 그 기타 어떤 이물질하고 영양분을 들고 있어서 조금 혼탁한 분색이라고 하죠. 조금 더 검붉은 색깔이죠. 피가. 자, 검사가 보면요. 우선 동맥혈 가스 분석이 있어요. ABGA라고 우리 안에 있는 동맥피를 검사하는 겁니다. 정맥피 검사하는 거는 임상에 가시면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동맥은 저도 임상에서 한두 번밖에 안 해봤었어요. 대부분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했었거든요. 동맥혈을 검사할 때는 주사기를 직각으로 찔러야 됩니다. 왜냐면 동맥이 저 안에 있거든요. 겉에 보이는 거는 다 정맥이잖아요. 우리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맥혈은 너무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출혈량이 많아요. 동맥은. 그래서 잠깐 그어지는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동맥은 저 안쪽에 심부라고 하죠. 깊은 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뛰는 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우리 맥박 보셨잖아요. 요거 맥박. 그다음에
상하 맥박. 근데 요걸에서 많이 측정하거든요. 손목에서. 손목에 맥박을 띄잖아요. 그럼 맥박이 툭툭툭 뛰는 자리에다가 90도로 직각으로 주사기를 찔러요. 거기서 채취하는 것이 바로 또 동맥이에요. 그래서 동맥혈가스 분석이 나오면 5번 헤파린입니다. 이게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파린으로 코팅이 된 주사기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임상에서 우리 일반 정맥혈 피검사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동맥혈 피검사가 나오면 뭐 ECC나 뭐 주사기 하나를 준비한 다음에 헤파린 바이알에 있는 헤파린을 그 주사기를 한번 쭉 넣었다가 쭉 뽑으면 그 옆에가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헤파린 액이. 그렇게 코팅 처리를 한 겁니다. 단순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라비를 붙여놓으면 우리 인터넷 레전스나 주치의가 와가지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동맥 뛰는 요골에서 요골 동맥 가장 많이 쓰거든요. 대퇴동맥도 많이 씁니다. 이 허벅지 서해부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대퇴동맥도 많이 써요. 왜냐면 요골맥박, 요골동맥이 좀 뛰는 게 족지가 좀 약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가장 큰 동맥이 또 대퇴에 있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 서해부죠. 그래서 가랑이 사이에서 많이 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환자나 보호자가 거기를 잘 눌러줘야죠. 특히 보호자가. 동맥하고 정맥은 틀려요. 정맥은 조금만 눌러도 지혈이 되지만 동맥은 상당히 오랫동안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잘못 누르면요. 혈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멍이 그냥 단순 멍이 아니에요. 피멍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 피를 잘 눌러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맥혈 검사할 때 하고 나서는 반드시 지혈을 오랫동안 몇 분 동안 누르고 있어줘야 됩니다. X선 검사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죠. 목걸이, 시계, 브레이저 제거한 다음에 환자에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흉곽을 이렇게 폐를 충분히 펴가지고 검사를 하죠. 뭐 이런 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정상적인 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이렇게 X선 검사하시는 거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조영제를 통한 전신용 디지털 특수 장비들이 있어요. 네, 조영제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쓰는 거는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위장 조영제, 대장 투시 검사, 또 맨 밑에 경정맥 신우 조영 검사입니다. 책에는 경정맥 신우 조영 검사라고 돼 있죠. 네. 정맥 신우 조영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책에는 정맥.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경정맥 신우 조영수, 정맥 혈관을 통해서 신우를 촬영하는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영제를 역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림 잘 보세요. 다 같은 보시면 어때요? 이거 다 같은 기구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서 있어요. 위장이니까. 여기 이렇게 쫙. 조영제를 마실 수도 있고요. 정맥주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영제를 마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위장 상부니까요. 위장 이게 내려가면서 이게 보는 거를 서서 손으로 찍는 거죠. 촬영대 위에서. 이 촬영대를 또 이렇게 눕혀져 서 있지 않고요. 다시 눕히면 돼요. 눕혀가지고 또 대장 보는 겁니다. 대장 투시. 그래서 이건 관장을 해요. 항문 쪽에 조영제를 넣습니다. 항문으로 넣어요. 그 다음에 조영제와 공기를 대장에 주입하면서 대장 내시경처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정맥 신우조영술은요. 혈관에다 넣어요. 조영제를 정맥주사하고 신장, 콩팥이죠. 신장, 신우, 요관, 방광 요렇게 비뇨기 쪽 검사를 보는 겁니다. 이건 누워서 찍어요. 찰칵찰칵 찍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영제를 통한 이제 전신용 특수장비 한번 볼게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위장관 위에서 먹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니까 이 검사 똑같은 검사기구잖아요. 검사기구는 누워있는 거고 얘를 세우면 서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검사를 하고 또 항문 쪽을 보려고 같으면 항문에다가 이 조영제를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공기까지 같이 넣으면서 대장을 보는 겁니다. 이 대장 볼 때는 이제 그 전날 우리 대장 내시경 하듯이 하제를 먹어서 대변을 다 빼야 되겠죠. 금식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부 어퍼지아이 이제 금식 시험에 나왔었어요. 올해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어퍼지아이, 어퍼라는 거는 유지아이라고 하는데 어퍼지아이라고 저희는 임상에서는 많이 얘기할 겁니다. 위에 상부, 위쪽 보는 거예요. 가스트로인테스타날은
카스트로는 위거든요. 장이란 뜻이고 이거는 위하고 장하고 보는. 근데 상부란 뜻이 위에. 그럼 어디겠습니까? 12장. 12장 위 관련된 거겠죠. 하부는 어딜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장 쪽이죠. 대장 위에 S장 결장 대변 나오는 쪽이고 상부는 그 위에 창자들이죠. 예. 그래서 금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바륨을 환자에게 삼키게 해서 식도, 위, 장관의 폐색이나 염증을 위 폐색이나 염증을 보는 겁니다.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단백질 알러지죠 이게. 자, 바륨은 밀크쉐이크처럼 하얗게 생겼어요. 분필가루처럼 생겼습니다. 하얀 밀크쉐이크. 이따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소화가 되지 않는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방사선이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색깔을 표시해주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바륨 마시고요. 누워가지고 보기, 앙화이, 뭐 옆으로 놓으세요, 앞으로 놓으세요 하면서 돌려서 찍습니다. 서서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흘러 내려가야 되니까 먹이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 꼭 해야 되고요. 금식이 안 되면 이 검사를 못 합니다. 위장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나 껌 씹는 거는 금지하죠. 그리고 검사 후, 이 중요해요. 검사 후가 중요합니다. 검사 후에요. 이 바륨이 대변을 딱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분변이 매복돼요. 그래서 딱딱해가지고 이 관장이 필요한 사람 관장을 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변비가 생기니까 반드시 생기니까 물을 계속 먹게 하고 또는 너무 심하면 관장까지 해서 이 바륨을 빨리 빼내주는 겁니다. 대변이 마르니까요. 그리고 시술 후 72시간 동안 바륨이 섞인 흰색 변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밀크쉐이크 같이 생겼다 했잖아요. 분필가루. 자, 보시면 상부 이제 어퍼지아이 검사하는 애십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찍고요. 옆으로 누워보세요. 또 뒤로 돌아보세요 하면서 찍는 겁니다. 이게 상부 어퍼지아이 검사 해본 애신데요. 보시면 정상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위궤양이 오면 이상하죠.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이상하죠. 조기 위암 같은 건 더 이상합니다.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 틀이죠. 정상은 이렇게 새카맣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바륨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막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다르죠. 우리 학생분이 보셔도 검은색하고 얘는 와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진행성 위암이라든가 조기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다. 어퍼지아이. 근데 이거는 검사만 하는 거죠. 또 처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만 하죠. 자, 바륨간장. 이건 하부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에 바륨간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부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상부를 봤으니 이게 하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대장 쪽, 직장, S장, 결장, 육종 중요한 경련들을 지나가는 거고요. 이 장 쪽에 대장 관련된 장기들이죠. 그래서 상부는 이렇게 위 본다고 그러면 하부는 이렇게 대장, 이렇게 S장, S상 결장, 상행 결장, 그 다음에 가로, 횡행 결장. 여기 다 대변이죠. 여기 직장이고요. 직장 항문, 대변이 나가는 길, 이 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제 알러지 반드시 보셔야 되죠. 금식하셔야 되고요. 바륨을 직장내로 삽입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뒤는 반드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변비가 올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관장까지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장이 이렇게 징그럽네요. 사진상으로는. 자, 정상대장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이렇게 안 생겨 있잖아요.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하행 결장이 궤양이 있기 시작하잖아요. 요 아래쪽. 이렇게 팽팽하게 넓어야 되는데 여기 궤양이 이제 진행이 되면 보시면 이상하죠. 너비가 너무 좁죠. 많이 좁습니다. 이렇게. 뚱뚱하게 내려야 되다가 좁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부분 궤양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 있는 거 볼게요. 하부 위장 조영술을 했더니 S장 결장에 암이 있어요. 직장 바로 위죠. 바로 들어가는. 오유. 어때요? 안눈에도 볼 수 있겠네요. 옆에 암이 진행이 이쪽에 되다 보니까 A를 눌러버려서 대변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지금. 들어올 자리가 좁아져 있는. 그럼 이 옆에가 뭔가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맥 신우조영술. 이거는 조영제도 바로 씁니다. 그래서 신우라고 하는 콩팥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콩팥, 요관, 방광, 소변 보는 검사 쪽, 그쪽 검사를 비뇨기과 쪽이죠. 비뇨기과 쪽 검사를 하는 게 정맥 신우 조영술.
신우, 신장, 신우, 콩팥입니다. 나중에 성인과 농학하시면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장기. 조영제 알러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관장하셔야 돼요. 검사 당일 아침에 관장을 하여 장을 비워내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촬영 직전에 소변을, 이건 특이한 게요. 촬영 직전에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방광이 빵빵해진 걸 보기 때문에 촬영 직전에 소변을 보지 않고 방광을 소변을 가득 찬 상태로 유지하면서 간다. 검사 후 조영제 배출을 위해 수분 섭취 증가한다. 근데 요 방광 꽉 채워서 간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검사 후, 조영제 관련된 검사 후에 수분 섭취 증가 같은 부분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대변이 흰색이 나는데 그거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맥 신우 조영술 금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장, 이게 신우거든요. 신장, 이렇게 사고체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가. 그래서 소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소변으로 넣을 거면 넣고 뺄 건 빼고 걸릴 건 걸러가지고 요도 소변 줄기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까지 가죠. 요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검사 보는 겁니다. 이건 방광이에요. 이렇게 하얀 이 부분이 방광이에요. 보시면 신우정수 쓸 때 다른 거보다는 요거 한번 보세요. 솔로탑. 이게 발음입니다. 정말 밀키스같이 생겼죠? 그 안에가 분필가루 같이 하얀색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영제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시거나 또 정맥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맥 신호 조영술, 여기는 이제 주사하죠. 주사. 보시면 인젝션을 해요. 방사선이 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얗게 검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신장, 키드니 쭉 내려가가지고 요관을 내려가야 되는 요관이 이런 자리를 보는 거예요. 검사 기구는 아까 그 기구하고 똑같습니다. 누워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신장이죠. 그리고 요간, 소변 내려가는데 그리고 방광 보는 겁니다. 비뇨기과에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맥 신우조영술 결과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어때요? 누가 봐도 알 것 같아. 왼쪽 신장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영제를 투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고 해서 수신증입니다. 혈액이 콩팥에 걸려져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소변은 이제 신우 지나 요관으로 흐르죠. 그죠? 근데 수신증은 뭐 질환 중에 하나인데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색깔이 더 하얗게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신증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부분이 신우인데 이 신우에 소변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요. 확장된 상태를 수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흔히 뭐라고 하냐면 콩팥이 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량의 소변을 모아야 되는데 적정량이 아니고 너무 많이 소변이 모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수신증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심해진 후에 복부에서 이제 종괴 이렇게 뭔가 만져져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초음파가 널리 활용이 되면서 이제 초기에 진단을 해서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진단한 다음에 어떤 검사 추후에 신장 기능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죠. 근데 뭐 원래 수신증은 증상이 없으면요. 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좀 없기 때문에 뭐 치료를 굳이 막 하진 않아요. 근데 소변 배출을 잘 하는지 신장 기능이 저하됐는지 그런 검사해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스텐트를 삽입한다든가 좀 수술적인 치료로 소변을 많이 이제 이렇게 소변이 배출이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환은 좀 아니죠. 근데 요로감염 이쪽에 소변이 자꾸 모여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방광이 역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류가 돼서 요로감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고요. 자, 기관지 촬영은요. 우리 기관지가 브론치거든요. 기관지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금식하셔야죠. 검사를 위해서 안경이나 틀니 제거하고, 왜냐면 입안이잖아요. 그래서 입쪽 안쪽. 근데 틀니는 웬만하면 다 제거합니다. 입원하신 분들은. 목에 간단하게 국소 마취제를 뿌리고 검사를 시행하죠. 조직 검사나 기관지 내 분비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진단합니다. 조직 검사도 기관지 내 분비물도 채취할 수 있어요. 4시간 금식하셔야 되고요. 검사 직후에 애는 검사 직후 구토 반사가 돌아와야 돼요. 기침하는 반사. 우리 하부 쪽에 뭐 충수염이라든가 뭐 그런 수술하면 방구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근데 이 기관지 촬영술은 이 목에다가 마취제를 썼기 때문에 이 구토 반사가 오는지를 보고, 안 그러면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네, 연화곤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시키고 환자의 호흡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도 금식. 그리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낭 췌장 조영술에서 ERCP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ERCP 자체가 이 단어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금식 무조건 해야 되죠. 이거는 검사가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됐어요? 금식하죠. 내시경 하고요. 조영제 쓰고요. 끝에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중요한 검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 응급실에서 준비시킬 때 이거를 해봤지, 실제 검사실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제가 좀 몰랐었죠. 근데 보시면 내시경과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로 입을 통해서 12지장까지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입에서 일반 내시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담관, 췌장 그쪽에 담체관을 관찰하는 검사예요. 조영제를 투입해서 담체관, 담관하고 췌관하고 이게 다 한꺼번에 이 12지장 쪽에 내려가면요, 이게 다 한꺼번에 모여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담도 폐색, 황달오잖아요. 그래서 쓸개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도는 쓸개집 그 줄 폐색되는 거라든가, 우리 담석 결석, 돌 생겼던 경우 담석 결석 같은 거 제거하는 거, 황달 의심되는 대상자, 담낭염, 쓸개염증, 그다음에 췌장염 원인을 알 수 있고요. 알 수 없는 복통 환자들 확진검사, 조직검사를 위해서 담도의 확장, 그래서 결석 제거할 때 많이 씁니다. 담도 배액관 장치, 쓸개집 빼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배액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치료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담낭 췌장 조영술 ERC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쭉 집어넣어. 조영제 쓰고요. 쭉 넣어가지고 식도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식도에서 이 췌장, 담낭 요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근처에 있는 장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담낭 췌장 내과 그쪽에서 봅니다. 왜냐면 그 간, 쓸개, 췌장 보는 내과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보는 거고요. 검사 도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좌우 왔다 갔다 삑삑거리면서 이렇게 위치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카테타를 넣거나 이 집게 같은 걸 넣으면 그 집게가 얘를 잘라내기도 하고 뭔가 집어서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 검사는 이제 검사실의 모습이에요. 내시경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죠. 집어넣습니다. 환자 입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리고 여기 안에 다양하게 모니터를 두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시술하는 거죠. 시술하는 경우를 좀 보면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여기 제 모니터에 지금 정지된 상태, 정지시켜 놓고요. 요 QR을 저기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세요. 핸드폰 카메라를 열어서 QR을 대보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시술 영상. 참고가 되실 거예요. 카메라를 열고 이거를 주시하시면 ERCP에 관련된 병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렇게 검사하는구나 보시면 돼요. 정상 담관의 모양은 이렇고요. 담석이 쌓였으면 얘가 여기 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담석을 바로 잘라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관 암이 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럼 조직 검사하려고 이렇게 떼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 그리고 췌장용 카테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 생검 겸자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조작을 이렇게 쫙 하면 얘가 가위처럼 짝깍짝깍거려요. 그래서 여기 담석을 뗄 수 있고요. 암인 것 같으면 이 조직 검사를 얼른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ERCP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도 하면서 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검사죠. 보시면 이제 담즙 배이가는 사진이에요. 만약 담낭에 어떤 뭐 돌을 뺐어 또는 담간을 뭐 제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담낭에 있는 쓸개즙이 배출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 빌리리본, 즉 황달 수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렇게 아까 그 ERCP를 통해서 거기다 배에 관을 꽂아 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중에 위관 영양을 배우실 텐데 요 코에다가 줄 꽂아서 여기 저기 위에다가 밥 주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 아니고 이 환자는 이상하게 코에 줄은 줄인데 이렇게 이 줄 좀 얇아요. 쭉 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이렇게 바일백이라 해서 담즙백입니다. 근데 쓸개는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 뭐 쓸개 우리 사람 쓸개는 안 보셨어도 뭐 볼 때 볼 수도 있잖아요. 쓸개는 녹색입니다. 녹즙 색깔이 녹즙.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담간액이 이렇게 배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까지 쭉 담즙 액을 배액하는 검사 ERCP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임상 가시면 이런 환자 딱 보면 코에다 이렇게 빼서 하면 쓸개즙을 빼는 거구나. 담즙 배액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과에서 볼 수 있어요. 유방적외증 같은 경우는 유방검사 해보셨죠? 뭐 목걸이 이런 거만 제거하고 금식은 필요 없이 유일하게 금식이 필요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유방 촬영합니다. 유방 종괴, 석회화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근데 이 맘모세라피라 해서 그 검사 조영술이고 얘는 그냥 맘모세라피 유방 촬영술은 어떻게 해요? 유방을 완전히 뭐 강하게 아프게 하죠? 검사 자체가 되게 아프죠? 여자분들만 아실 고통이 있습니다. CT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MRI 전에 찍는 검사죠. 대부분 응급시에 많이 찍는 검사입니다. 단층 촬영입니다. 보시면 종괴, 혈관, 외상 등 진단을 위해서 컴퓨터 촬영을 하는 횡단면이라 해가지고 이 가로로 잘라서 찍는 거죠. 검사 전 금식, 금속성 물질 제거, 검사하는 동안 환자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열감, 오심, 이게 조영제 부작용이에요. 열감, 오감이, 오심 등이 있습니다. 울렁거리고 너무 뜨거운 거, 이런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금식이 필요하죠. CT가 뭐 병원마다 틀린데 검사비가 뭐 5만 원짜리 CT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횡단면에 이 단면을 몇 장을 몇 컷을 찍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틀리고요. 조영제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급해가지고 갔는데 환자가 금식을 안 했대. 그렇죠? 안 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조영제 안 쓰고 바로 CT 찍습니다. 그거라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해가지고 또 추가 CT를 또 찍습니다. 가장 흔히 쓰고 가장 빨리 쓰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시면 응급시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목 박리, 폐색전 증을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시간도 짧아요. CT 검사 종료 후 바로 식사하셔도 됩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 생겼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좋네요. 자, 그리고 CT에 이제 경구에 조영제 쓸 때 입으로 먹는 조영제 종류 이렇게 생겼습니다. MRI는 검사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이거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방사선이 아니에요. CT는 방사선이에요. 엑스레이, CT, 방사선입니다. MRI는 방사선 아니에요. 보시면 인체에 들어가게 되게 한 후에 인체 전혀 무해합니다. 자장이에요, 자장. 자기 공명령이잖아요. 자기 공명. 그 우리 자석이 자석. 자기 공명.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인체에 있는 수소 원자핵을 공명시킴으로써 해당 신체 조직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반응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재구성한 겁니다. 첨단 의료 장비죠. 그래서 얘는 방사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방사선 아닙니다. 자기장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공명입니다. 자, 자기장을 이용하여 하는 장비 특성상 금속성 액세서리 물질을 제거해야 돼요. 안에 자석이 붙으면 에러가 나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신체 안에 있는 자석
그 어떤 의료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고장을 일으켜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뭐 반지, 피어싱, 뭐 부분 가발은 안에 똑딱핀 있잖아요. 철이잖아요. 안 됩니다. 삐급니다. 시계, 휴대폰, 신용카드 전부 다 제거하고요. 체내 금속성 물질 삽입 여부를 꼭 알려주셔야 돼. 자, 예를 들어 인공 심장 박동기 피스메이커입니다. 섬액, 심장에 기형이 있거나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면 어떤 전기 자극을 일부러 주죠. 배터리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피스메이커라 해서 인공 심장 박동기를 그 안에 넣어줘요. 그래서 분당 뭐 100회 정도 뛰게끔 만듭니다. 섬액은 60회 이하니까요. 1분에 40회 뛰어요. 심장이. 자, 우리 심장 한번 자기가 몇 박 재보세요. 툭, 툭. 뭐 초에 한 번씩 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초에 한 번이 안 뛰어. 툭, 툭 이래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 섬액이 오면 이 심정지가 온단 말이에요. 너무 늦게 뛰니까. 심박출량도 약하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제 개복, 아예 여기 아예 다 열어가지고 심장 오픈하트 심장을 아예 열어가지고 이 인공 심박동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짧으면 5년 정도 썼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배터리를 갈아야 돼. 배터리를. 완전 영구적인 게 없어요. 인공 심장 박동기가. 그래서 이 심장 쪽에 전기 충격기 주듯이 축축 줘가지고 심장이 막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MRI를 찍어버리면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 심장 박동기가 에러가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심했죠. 그래서 심장 박동기 있는 분들은 MRI를 못 찍었던 과거에 의료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박동기, 그리고 혈당 조절기, 당 조절기를 만약에 이제 꽂고 있거나 그러면 MRI 할 때 문제가 되죠. 일형당뇨 환자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일형당뇨 당뇨 관련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형당뇨하고 이형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일형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몸에다 붙여놔요. 바늘을 꽂아놓고. 그 플라스틱이나 상관이 없는데 혈당 조절기가 만약에 금속성으로 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MRI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료기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MRI 이 자기공명, 이 자기장악 문제가 있는지 다 협의를 하거든요. 뇌동맥류 클립 같은 경우는 클립이 철이에요. 클립 원래 철이잖아요. 뇌동맥류니까 아주 아주 작은 철인데 뇌동맥류는 이 꽈리입니다. 꽈리. 뇌혈관 안에 꽈리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 뇌동맥류 파열이 있으면 이 식물인간 되는 거는 바로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동맥이 꽈리를 틀고 있다가 이게 압력이 심해가지고 터지면 출혈이 있고 색전도 같이 오는데 그랬을 때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술겸 수술하는 거죠. 거기를 딱 찝어요. 심혈관 조영술 하듯이 뇌혈관 조영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의료진이 찝으면 클립으로 찝어놨기 때문에 출혈을 막았겠죠. 근데 그 클립이 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MRI는 이제 기피하셔야 될 대상자입니다. 보청기 안 되고요. 틀니 다 빼야죠 어차피. 그래서 인공 피스메이커, 인공 심박동기는 MRI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형의 통환에서 검사 진행을 하므로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정신과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사 오더 하에 진정제를 투여해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동그란데 띠띠 소리 나면서 넣잖아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중 환자의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로 그대로 기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인공심장 박동기, 이게 심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 다른 데 뇌에 문제가 있어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 피스메이커 때문에 못 찍는다.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제 저기 학생들 수업할 때 아이언맨은 MRI 못 찍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 인공심 박동기가 한번 검색을 좀 알아봤더니 지금 피스메이커입니다. 인공 자동 심박동기인데요. 이제 바로 외국 건데 보시면 여기가 틀려요. 아코레이드 MRI라고 돼 있어요. MRI. 이 심박동기는 MRI 찍어도 됩니다. 기술 좋더라고요. 예전에 피스메이커 삽입했던 분들은 5년 동안 또 썼다가 배터리 닳아지면 또 5년 뒤에 바꿨어야 했는데 이 피스메이커 같은 경우는요. 최장인 것 같아요. 14년 뒤에 교환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 지금
아쿠레이드 2015년도에 이제 우리 심평원 이제 오케이 돼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기사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2015년도부터 이제 슬슬 쓰긴 한다는데 이제 어떤 환자가 이걸 썼는지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실제. 그리고 아마 이거를 삽입했을 때 의료진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MRI를 찍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기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항상 걱정이잖아요. 피스메이커 갖고 있는 분들은 섬액 환자들, 심장 기형이 있는 환자들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MRI를 못 찍는다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제 미국의 의료기 회사가 이렇게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가 찍어지는 인공 자동 심박동기가 있으나 현재 우리 학생분들이 시험 보는 시험지에는 인공 자동 심박동기는 MRI 찍을 때는 불가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검사해가지고 꽂았던 사람이 이런 게 다 자유로운 이 MRI 찍어도 되는 심박동이 차고 있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2015년도부터 상용화 되기 시작했으니 향후 언젠가는 또 이거를 다 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 자동 심박동기를 갖고 있는 환자는 MRI를 찍을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저기 PM기구 루프 이런 거 꽂은 사람 MRI 찍어도 되냐고 그러는데 찍어도 됩니다. 대부분 인공 무슨 삽입하는 거 이런 의료기용 금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기기용 인체 삽입하는 의료기기용 금속은 대부분 MRI하고 관계가 없게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자궁내 장치, 루프 같은 거는 임플란온 이런 것들은 MRI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공 자동 심박동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 뇌동맥 클립, 심박동기. MRI 촬영은 이렇게 합니다. 큰 통에다가 넣고 삐삐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죠. 영상을 이렇게 얻어내요. 머리 쪽 찍는 MRI, 두 경부, 목 쪽 뒤에 경동맥 보는 겁니다. 뇌혈류 보는 거죠. 복부, 요추, 허리, 요추, 이따가 요추 천자 할 거잖아요. 요추, 골반부, 자궁 쪽 골반, 경관절,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겠죠. 실관절, 무릎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족관절, 정형외과 뒤쪽에 보는 MRI 검사입니다. 팩 검사가 있어요. 팩 검사, PET인데요. 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입니다. 이거는 양전자를 방출해가지고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 발생 여부하고요. 중요한 건 암 전이를 보는 검사예요. 실제 보험이 나가 이거 검사하고 싶다 하면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그렇게는 보험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과잉 진료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보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비가 진료비가 과잉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검사하진 않습니다. 근데 암 환자, 암센터들 환자들은 이게 검수가 필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암 치료 전후를 보는 거기도 있고요. 내가 폐암인데 딴 전이가 되기도 하고 간암인데 폐로 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이를 보는 검사 중에 아주 좋습니다. F18이라고 하는 포도당이 있어요. 이 포도당이 이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쭉쭉 빨아요. 이렇게 쑥쑥 흡수가 돼요. 그래서 온몸 변신에다가 얘를 투여를 해가지고 쭉 보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얘가 막 전신에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 걸린 부분만 색깔이 나와요. 기술 좋죠. F18을 가장 많이 씁니다. 보시면 선종양의 감별과 악성도 종양, 암의 전이 여부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이가 가장 중요해요. 암 전이 검사, 펫 검사, PET, 양전자, 단층 촬영술. 원래는 펫CT라고까지 합니다. 이 단층 촬영에다 CT 검사까지 포함된 검사거든요. 펫CT라고 표현하죠, 다들. 재발 여부나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씁니다. 방사선 치료해놓고 이 펫CT를 찍으면 그 암 부위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검사로 쓰는 겁니다. 매우 예민한 진단이기 때문에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크기의 미세 암 조직도 발견할 수 있어서 선진국에서 암 검진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예전에 다니는 병원도 암센터가 따로 생겼었어요. 이제 분원병원이죠. 그래서 지역은 멀리 좀 더 먼 곳에 암센터를 만든다고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간호 인력의 절반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펫CT가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네요 또.
왜냐면 서울 암센터, 국립암센터에 있던 분들이 이제 전남 이런 지방에 내려오기 힘드니까 그쪽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PCT 뭐 펫도 비슷합니다. MRI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번 검사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분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검사 한번 볼게요. A, B, C 여기 방광이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고요. 이 폐에 문제가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시꺼멓잖아요. 이런 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좌우 색깔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이상하고 보는 검사고요. 이건 심플하네요. 외국에서 추출한 건데 보시면 문제 있죠. 여기는 이제 방광이니까 까맣게 나온 게 맞고요. 지금 메타가 다 됐어요. 여기 간입니다. 간 우엽 쪽에 이제 간 이렇게 간이 큰 장기잖아요. 이렇게 큰데 여기 오른쪽 우엽 쪽에 있는 거고 림프노드 림프절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동맥 쪽에 옆에 복부 쪽에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여기도 생긴 거죠. 실제는 어디서 처음에 프라이머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머가 생겼는데 이제 전이가 다 된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항생제를 다 쓰고 나서 후 검사입니다. 어때요? 오, 하나도 없죠. 이런 진단을 얻기 위해서 PCT를 사용합니다. PCT 검사는요, MRI 검사 비용은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비싼 18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병원마다 틀려서. PCT도 비슷합니다. 폐 검사도 검사 결과가 그 정도 나와요. 100만 원, 120만 원, 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